네, 안녕하십니까. 매월 두 번째 주 화요일 오후 4시 전문가와 특정 주제를 심도 있게 알아보는 플랜 IT 오늘 11월 달 주제입니다. 11월 달 주제는 오늘 데이터 센터의 리모델링하고 신축에 있어서 어떤 이슈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주제로 오늘 IBM 코리아의 김영강 실장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지식 PD 고우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전자신문에 지식방송 UTV라고 지금 2007년도서부터 이런 전문가들하고 토크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도로 어떤 진부한 얘기보다는 우리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실무자의 관점에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그 게스트이신 IBM 코리아의 김영강 실장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네, 안녕하세요. 한국 IBM 코리아 데이터 센터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광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50분간 제가 세션을 진행할 예정인데 아주 많은 정보를 여기서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이제 데이터 센터는 전산 실포하면 되게 많잖아요. 몇천 개가 되는 건데, 그죠? 네. 네.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어느 정도 중견기업 이상 되는 몇 개 정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우리나라에? 저희가 사실 데이터 센터는 뭐 작은 전산실까지 합치면은 뭐 수천 개가 될 텐데 그 중에 저희가 IDC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데이터 센터는 한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80개에서 오늘 우리 메인 주제가 리모델링이잖아요. 네. 네. 그 데이터 센터 리모델링이 그렇게 빈번하게 그런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특히 지금 이 시점에 2012년 이 시점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저희가 2000년에 닷컴이 그렇죠. 있었죠. 그때 굉장히 많은 IT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면서 저도 그때 창업했죠. 2000년대부터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이제 건립이 이제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다양한 이제 요건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IT가 스토리지가 실제 한 70배 정도가 성장을 했었고 서버가 통계적으로 한 7배 정도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실 상용 공간이 많이 부족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때 줬던 설비들이 지금 이제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네. 또 그 당시만 해도 2000년도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요즘같이 그 에너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던 때 아닙니까? 네, 저희가 그때 에너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전기비가 굉장히 저렴했고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전기비가 많은 혜택을 줬었습니다. 정부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쌌죠. 네. 자, 지금 여기 보면 그 왼쪽에 도표 보시면 같이 요즘 이제 전기료가 되게 많이 인상되고 있잖아요. 네. 네네.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리면은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국내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한 46% 3년 전 대비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사실 전력 요구량이 늘어났고요. 네. 그 다음에 전기 요금 인상률은 사실 23%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전기 수요가 불분명해지면서 정부가 실제 전기료를 많이 인상을 한 폭이 있었고요. 네. 그것 때문에 몇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내려왔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린 데이터 센터 인증제가 지난 10월에 좀 발표가 되고 11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됐고요. 저번 달에 발표한 거고 이번 달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이번 달에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방통위에서 그린 데이터 센터 그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전기료를 대응해서 실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나름 이제 규제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린 데이터 센터 인증제라고 뭐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니까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저는 궁금한 게 인증제라면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를 무는 건지 아니면 이걸 하게 되면
뭐 전기료를 되게 뭐 싸게 절감을 해준다든지 뭔가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 관점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 특별하게 인센티브라든가 뭐 페널티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그린 IDC 인증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영부에서 2016년까지 로드맵을 그려놓고 있고요. 네. 그 로드맵을 좀 정교함에 따라서 실제 거기에 일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도입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아까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되는 IDC 데이터 센터가 80여 개 된다 그랬는데 이런 그린 데이터 센터 인증에 규격에 맞는 기준에 합당할 그런 데이터 센터의 개수는 대략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절반? 아니면 절반은 안 되고요. 네, 실제 10% 미만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네, 10% 미만.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그 그린 IDC 인증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 PUE라고 하는 네. 에너지 효율 지수를 1.8 정도가 거의 최소 수준으로 맞춰놨습니다. 네. 사실은 국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 지수가 PUE가 2.3 정도인데 네. 사실 1.8이면은 굉장히 이제 도약을 크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자, PU에 대해서는 이따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면 여기 밑에 보면 부산 IDC 클러스터,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다가 지금 이런 것들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들 좀 규제가 좀 강화되는 것 같은데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런 인증제가 도입이 되면서 지금 이제 사실 센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국내에 네. 제일 첫 번째로 부산에 이제 여러 개의 센터가 이제 도입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미 LG CNS가 클라우드 센터를 그쪽에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호스트웨이가 또 1만 평 정도 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하겠다고 이제 공표한 바가 있고. 분당 말고 또 부산에다가.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증권거래소 네. 쪽에 이제 여러 기관들이 또 내려가기 때문에 부산에 사실은 그 IDC 클러스터가 지금 굉장히 크게 이제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자, 근데 그 부산에 뭐 부산이 물론 이제 광안리라든지 해운대 경치는 좋지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ID 센터, 데이터 센터들이 부산에 많이 지어지는지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어떤? 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부산이 어떻게 보면은 뭐 서울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IT 수요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특히 또 부산에서 실제 다른 나머지 아시아 쪽 네.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광 케이블이 그쪽에다 집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는 어떻게 보면은 최적의 유지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부산에 이제 많이 센터가 많이 구축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에 그 손정희 네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하고 KT 이석채 회장 부산 그 얘기했잖아요. 그거 네.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 그쪽도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그 KT 연수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실제 서비스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전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거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PUE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네. 우리 PUE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한국 2.3으로 돼 있네요 지금요. 코리아. 네. 네. 지금 한국이 사실 2.3이고요. 2.3이라고 하면은 실제 IT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력량보다 설비가 네. 어떻게 부대 설비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낭비가 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은 실제 인터내셔널 국제 표준이 한 1.8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뒤처지는 상황이고, 네.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성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선진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네. 가트너라든가 또는 그 미국 환경청 EPA 같은 데서 실제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PUE를 가져가야지 그러면은 최적이겠냐라는 보통 1.3 이하를 네. 가장 최적화된 형태의 데이터 센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1.8 국제 표준이 1.8인데요. 1.8에 미트하는 데이터 센터가 몇 개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10여 개. 예, 한 10여 개 미만일 거라고 네. 제가 예상을 하고요. 예.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현재 이 데이터 센터를 현재 뭐 건물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텐데 현재 환경에서 우리가 1.8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1.3이라든지 네. 뭐 그 1.5라든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지만 실제 굉장히 많은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지금 국내에 아직 실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제 기술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지 가능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 그 절감 어떤 그 장비라든지 이런 그 공조를 시설 이런 것에 또 투자가 들어가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지경부에서 그 그린 데이터 센터 인증 그 이번 달부터 발효되는 그것이 PU로 따지면 1.8 정도가 목표라는 건가요? 최소 1.8 정도 1.8보다 낮아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PU의 실제 반영률이 90%나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PU가 가장 중요한 측정단이고 네. 실제 1.8이 가장 데이터 센터가 그 인증을 받기 위한 가장 최소단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 데이터 센터의 환경에서 1.8도 되게 쉽지 않은 터프한 미션이죠.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예. 고민을 하고 좀 만들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미국이나 유럽이라든지 또 다른 아시아권에서는 이런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된 것 같은데 어떤지. 예.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2007년에 그 미국 환경청에서 실제 그 데이터 이번에 한국에서 발표한 그린 IDC 인증제와 같은 비슷한 프로그램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내 전체 그 전력 소비량의 1.5% 정도를 데이터 센터가 사용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따져 보면 2% 정도를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고요. 2%면은 그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그 항공기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그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네.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데이터 센터가 배출한다고 보면 되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전력을 이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고 여기서는 이제 인증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냐면 동일 그 산업계에서 실제 상위 25%한테 실제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고 절대 있습니다. 평가가 아니고 상대 평가로 하는군요.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그 미국, 유럽 다른 나라 특히 일본, 싱가포르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장 늦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전기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안 했었거든요. 킬로와트 아워당 한 80원 수준에서 저희가 전기비를 써왔기 때문에 실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네. 일본이나 싱가포르 저희보다 한 2배 정도 합니다. 그런 나라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네. 위치에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 비용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현재 전기료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싼 겁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나라보다 한 2배 이상 비싼 곳도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나 독일이나 뭐 유럽 나라는 사실은 저희보다 비싼 곳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지역에 따라서 저희 나라보다 싼 곳도 있고 비싼 곳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지역마다 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로서 이번에 이렇게 어쨌든 전기료가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예, 그게 사실은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빌딩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또 구조물이 네. 에너지를 굉장히 사실 낭비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고 운영되고 있거든요. 데이터 네네. 센터도 사실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전기료가 올라가고 이런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그 나옴에 따라서 네.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사용량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기업의 어떤 대응을 방침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가 또 이 데이터 센터 얘기하면은 꼭 전기료, 전기, 에너지, IT 분야뿐만 아니라 또 많이 또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 또 건물, 뭐 건축 이런 분야인 것 같아요. 우리 IT 하는 사람들은 항상 생소한 분야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쪽도 네. 지금 어떤 새로운 리드라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리드는 이제 그 실제 이제 미국의 인증이고요. 모든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인증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4개의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이제 얼마나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전진하에 따라서
실제 그 등급을 네. 이제 나누게 돼 있고요. 국내도 2012년 1월 기준으로 해서 한 19개의 빌딩이 실제 리드 인증을 받은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리드 인증을 받는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그 인증을 받으면 좋아지는 점이 여러 가지 있고, 일단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 네. 이미지를 제고할 수가 있고, 네. 건물이라고 하면은 실제 리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건물의 실제 임대료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추세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도 리드 인증을 실제 따기 위한 데이터 센터용 건물에 대해서 네. 리드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이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 나눠보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시는 분, 아니면 데이터 센터 전문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IT만 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예. 네? IT, 에너지, 또 뭐 건축, 연력학 뭐 이런 것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실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건 건물이죠. 네. 근데 하지만 그냥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건물이라기보다는 IT 장비가 사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IT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IT가 필요한 게 정말 뭔가. 네. 저희가 아파트면 사람이 사니까 사람이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는 IT를 어떻게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계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한 그 부대 설비도 네. 그런 관점에서 다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어디 설문조사한 자료 같은데 어떤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이거는 지금 네네. 이 자료는. 이거는 사실 데이터 센터 펄스라고 하는 그 비영리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한 66개국 대상으로 해서 과연 글로벌하게 데이터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을까를 네. 조사를 한 거고요. 그걸 우선순위를 매겨본 거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제가 들여다봤더니 제가 좀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부분 네. 6개 정도 아젠다가 되는데 이 6개가 전부 다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번 원래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보통 설비를 생각을 많이 안 해왔었어요. 주로 IT만 생각을 했었지. 네. 하지만 IT와 설비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상위 데이터 센터 효율성 측정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UE 네. 같은 그런 측정에 대한 어떤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더 고도화시킬 건지 이런 부분은 그린 IDC 그 인증제 그 발표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기준이 점점 고도화될 거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고요. 그 외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과연 데이터 센터를 컨테이너로 갈 거냐 아니면은 건물로 질 거냐 아니면 컨테이너와 건물의 복합형으로 질 거냐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수랭식 IT 장비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센터에 실제 도입되는 장비를 물을 직접 도입해서 이제 냉각을 하는 그런 거를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 물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아까 맞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IT하고 물하고 좀 상극으로 생각했는데 이따 물 얘기 좀 많이 좀 하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프리쿨링이 이제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고 있죠. 예, 아주 중요한 어떤 컨셉이라고 보고 있고요.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컨테이너 개념이 어떤 거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잠깐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컨테이너는 사실 이제 빌딩 대신, 그러니까 빌딩의 어떤 그 흙 대신에 실제 외부를 이제 컨테이너로 이제 다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 컨테이너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IT를 고집적화시켜서 네. 냉각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운반이 편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이제 용이하기 때문에 건물 대비해서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최소 30% 정도 네.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건물 위주로 짓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어떤 분야에 어디부터 좀 먼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접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 특성상 굉장히 그 밀도가 높습니다. IT 장비들이 렉당 예를 들어서 뭐 20kW 또는 30kW까지의 그 렉에 네. 실제 그 IT 장비를 채워넣어서 거기서 가상 머신을 이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적된 IT를 컨테이너에 집약시켜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냉각하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클라우드가 가장 적합한 형태의 워크로드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요것도 해외 사례 조사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 데이터 센터를 아주 잘 운영하는 데하고 잘 못하는 데로 비교한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IBM이 실제 60개국 정도를 이제 서베이를 해서 조사한 네. 결과인데요. 데이터 센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군과 그 다음에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군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실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맨 왼쪽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25% 정도의 기업은 실제 10년, 20년 정도의 공간을 네. 전산실의 공간을 예측을 하고 실제 데이터 센터를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내가 얼마나 만큼의 파워를 네. 데이터 센터에 쓸 건지도 77%의 고객이 실제 예측을 했습니다. 반면에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14% 정도만 실제 그런 고민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고밀도 저밀도고요. 그러니까 발열이 많이 발생하는 렉과 그렇지 않은 렉들을 구분을 해서 전산실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 그런 방식도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가용성에 대해서도 설계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이 왼쪽에 녹색이 좋은 거고 그죠? 그렇죠. 파란 옥색이 안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보니까 결국 어떤 기본적인 메시지 이런 것 같네요. 뭔가 데이터 센터를 할 때 설계의 중요성을 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설계의 중요성. 맞습니다. 설계가 사실은 굉장히 큰 핵심이고요. 그 설계에서 모든 게 다 이제 컨셉들이 다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국내 사례들 어떤지 국내 데이터 센터의 현황 같은 거 좀 볼까요? 네. 네. 저희가 사실은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전산실을 IBM이 이제 실사를 합니다. 뭐 1년에 한 수백 회 정도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나름 200개 정도 서버룸을 샘플링을 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건 뭐냐면은 일단 항원항스키를 굉장히 과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필요 이상으로 항원항스키를 많이 보유하고 틀고 있다. 왜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밑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그 상면이 오래 노후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10년 또는 뭐 15년 흐르다 보면은 관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중마루 밑이라든가 이런 케이블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어떤 그런 그 물건들이 이제 그 상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다 공기 흐름을 방해를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왠지 전산실이 생각보다 더 온도가 더워지게 이제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IT 장비가 최근 IT 장비들은 이제 렉당 20kW가 이제 기본으로 돼 있거든요. 10년 전에는 렉당 2kW, 3kW 정도 되는 장비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장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실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항원항승기만 가지고 쿨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하지만 그런 장비를 쿨링을 못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그런 솔루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어떤 공사를 하기에는 너무 건물이 열악하다거나 네. 이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항원항스키만 계속해서 이제 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설계에서 우리가 그 고려를 못하다 보니까 사후 약방문처럼 그렇죠. 현재 그냥 일단 온도만 다운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게 많아지는 거군요. 예, 그렇게 많아지는데 실제 그게 온도가 적절하게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저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궁금한 게 우리 리모델링을 그러면 이 리모델링을 좀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이걸 한다면 또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 건지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일단 일반적인 중견기업들이 현재 있는 데이터를 리모델링 한다면 보통 기간은 얼마나 더 잡아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보통 잡는 기간이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를 잡고 있고요. 사실은 앞에 계획을 세우는 단 시점이 언제냐부터 그거는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전략이라든가 계획 이런 기간은 사실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쨌든 그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을 좀 저희가 좀 살펴보면 기업들이 처음에 이제 전략을 좀 세웁니다. 그다음에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지 선정 또는 그 건물을 선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제 설계, 구축, 그다음에 이전 이런 과정을 이제 저희가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총 5단계의 리모델링 과정을 좀 거치게 되고요. 네. 간략하게 각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전략 단계에서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를 이제 그에 대한 큰 그림 이런 거를 그리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이징, 네. 뭐 용량 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트 셀렉션, 그러니까 건물이라든가 부지 선정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데이터 센터로 적합한지 이런 네. 거를 총괄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그런 게 끝나면 이제 요건정이라든가 그 설계에 네.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축은 설계안을 그대로 반영한 어떤 그런 구축 공정이 되겠고 그와 동시에 이전 사업이 또 동시에 발생을 하는 구조로 네. 진행이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처음에 초기에부터 IBM이 그 어떤 전략 수립하고 계획할 때부터 다 인버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어떤 그 기업하고 IBM 쪽하고 어떤 TFT처럼 뭐가 네.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럴 때 기업 쪽에 또는 IT 부서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건지 아니면 총무부 다른 부 어떤 파트들이 주로 카운터 파트가 되는 건지 그 궁금하거든요. 구성이 그 TFT 구성이 보통 어떻게 되는지. 예. 실제 그 말씀하셨던 IT와 총무가 이제 다 참여를 해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IT 장비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건물 내에 있는 모든 전기 설비, 네. 그다음에 공조 설비, 네. 뭐 소방 설비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건드려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수 불가결하게 실제 IT 쪽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총무 쪽이 네. 이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조직생활 해봤지만 사실 총무부서하고 IT 부서하고 그게 좀 그동안 별로 잘 이렇게 대화라든지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프로젝트 안 맞잖아요, 많이.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해보면 실제로 필드에서. 예, 실제로 뭐 기업마다 틀린데요. 네. 사실 상당수 기업의 총무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IT를 잘은 모르시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IT의 요건에 맞춰서 실제 설비를 구성을 할 때 네. 그런 어떤 그 총무팀을 예를 들어서 설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가 우리가 예전에 전산실이 아니라 이제는 IT 부서에서 그것이 뭐 우리가 외부 데이터 센터 이용하든 아니면 내부에서 하든 거의 데이터 센터 중심 운영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회사 구조가 IT 부서와 총무 부서가 뭔가 융합되는 어떤 그런 조직 형태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사실 해외에서는 네. 상당히 많은 데이터 센터의 단독 건물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은 이미 IT와 설비가 다 한꺼번에 다 융합이 된 상태고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 IT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실제 그 개별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네. 같이 이제 융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점차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트렌드는. 네. 자, 그러면 아까부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계획 수립에 대해서 되게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네,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사실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슈, 뭐 사실 굉장히 많죠. 이슈는 데이터 센터 내부에 들여다보면 뭐 별의별 이슈가 다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슈를 적극적으로 이제 핸들링 하려고 하는 게 좀 노력이 좀 부족한 편인데 특히 계획을 세우는 부분, 네. 플래닝. 네. 내 데이터 센터가 실제 5년 후 또는 10년 후, 15년 후에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사실 저희가 플랜한 게 항상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그 플랜을 세워놓고 그거를 실제 수정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제가 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문제점 중에 하나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간단하게 핫스팟이라고만 이제 명명이 돼 있지만 실제 IT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벌써 메인프레임 다음에 그다음에 오픈 시스템 나오고 네. 지금 이제 사실은 IT의 시장 자체가 유닉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X86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IT가 이렇게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프레시 주기도 실제 3년이 채 안 됩니다. IT 리프레시가 리프레시 될 때마다 굉장히 다른 종류의 IT가 이제 데이터 센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를 사실을 적절하게 이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데이터 네. 센터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센터를 리모델해야 되거나 아니면 옮겨야 되거나 이런 네.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서버 통합 많이 하잖아요. 이제 네. 서버 통합하면 이제 어떤 한 서버에 그 하는 고밀도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하더라도 상면이 커버를 못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서버 통합을 하더라도 네. 그 서버 통합을 하게 되면 그 필연적으로 그 렉당 발열량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서버들을 한 군데 이렇게 쭉 모아놓고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발열을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전산실에 흩뿌려 놓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상면을 많이 차지하게 되죠. 넓게. 그러면 또 이제 상면이 모질라게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좀 있죠. 네. 자, 뭐 이거는 뭐 결국 이제 설계를 초기에 왼쪽에 계획 때문에 잘 하면은 비용을 그만큼 세이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네. 예,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고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두통도 적어지고 아주 이제 네.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데이터 센터의 전략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 시점은 아주 앞단에 있습니다. 사실은. 네. 수행 업무를 보면은 뭐 저희가 요건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용량 산정 또는 뭐 데이터 센터의 퍼포먼스가 얼마냐 또는 뭐 IDC로 갈지 또는 아니면은 뭐 구축을 해야 되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고민하는 시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실제 그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획 단계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실제 센터의 어떤 그 변경을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변경을 가할 수는 있지만 그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플랜하고 거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그 고려 요소를 반영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는데 우리나라 문화가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업도 이런 거 할 때 위에 경영진들도 일단은 언제까지 뭘 팍팍 푸시를 하면 현업들은 사실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실제 필드에서 이런 걸 설계하실 때 어떻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하는지 현실은 어떻습니까? 잘 안 됩니다. 네, 잘 안 되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의 사실 제가 처음에 전기료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그린 IDC 인증제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걸 간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계획 단계에서 그런 그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을 해놓지 않으면 결국에 데이터 센터가 나중에 만들어지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정했던 목표를 타겟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IDC 인증제를 통과를 못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이 그걸 원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IDC 센터, 데이터 센터라는 하는 건물이니까 위치 선정이라든지 건물을 어떻게 할 건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관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데이터 센터는 사실 굉장히 그 건물이지만 아주 이제 특수한 건물이죠. 그 IT 장비가 이제 무리 없이 운영돼야 되는 그런 건물이라서 굉장히 고려 사항들이 많습니다. 건축적인 요소, 전기, 그다음에 공조, 그다음에 소방, 보안, 굉장히 이제 고려될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데이터 센터의 리모델링의 건물을 선택을 하려면은 그 건물의 냉각 방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그 IT에 발열을 시켜야 되는 공조 시스템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공조 시스템을 놓기 위해서는 뭐 옥상의 냉각탑이라든가 필요하면 냉동기, 그다음에 이제 항온항습기, 그다음에 굉장히 높은 층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충족을 해야지만 효율적인 센터로 가동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전기를 당연히 많이 먹는 게 데이터 센터인데 그 전기를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지하의 기반 설비에 그래서 필요한 수변전 공간, 또 UPS 공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전기, 통신, 수도, 뭐 가스, 교통 이런 5대 인프라가 다 갖춰줘야 되고요. 뭐 공항 근처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위험물 폐기 장소 같은 데는 당연히 이제 피해야 될 그런 어떤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센터 위치하는 건물이 좀 옛날 건물이고 이런 걸 잘 고려하지 않았을 때 상황에 기존은 그 데이터 센터를 리모델링 할 때 이 건물도 같이 리모델링 하는 것이 스마트한 건지 아니면 아예 이전하는 게 나은 건지 어떻게 보시죠?
그거는 이제 기업마다 그 상황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 IDC로 이전을 할지,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리모델링 할지는 실제 비용에 따라서 이제 많이 네. 이제 될 것 같고요. 내가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이 데이터 센터를 여기서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실제 그 ROI를 분석을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건물 리모델링이라 하면은 IBM에서 건설 공사도 하시나요? 어떻게? 예, 그럼요. IBM에 저희가 건축원 면허를 가지고 있죠.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그럼요. 네. IBM도 건축하는 것도 처음.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은 굉장히 이제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규 건축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어떤 라이선스, 면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IBM의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 사업부에 그 소속되는 분들은 경력이 꼭 IT가 아니라 뭐 플랜트 엔지니어라든지 뭐 건축, 건설, 토목 이런 쪽에 있는 분들도 백그라운드에 있는 분들 꽤 많이 있겠네요. 많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런 거 할 때 더 적합할 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요. 실제 뭐 플랜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제 공조 라든가 전기 쪽에 굉장히 전문 분야에서 실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실제 IT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이제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IBM은 이제 IT 인력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만드는 거죠. 네. 자, 데이터 센터가 그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그 전기 먹는 하마, 에너지 먹는 하마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먹길래 이렇게 그런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데이터 센터 중에 제가 어느 특정 데이터 센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파리 시내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을 실제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럽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0 테라와트의 실제 데이터 센터 전력량을 2020년까지 소모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데이터 센터는 크게 비용이 그 초기 투자 비용, 그 다음에 운영 비용 해서 이거를 데이터 센터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센터의 초기 투자 비용 중에 실제 구축 비용이죠. 그러니까 공조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가 되고요. 전력 설비가 한 36%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조하고 전기가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요 두 개만 합쳐서 실제 전체 구축 금액의 한 50% 이상이 여기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비용을 좀 따져보면은 실제 데이터 센터의 구축 비용하고 처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나서의 8년 동안의 운영 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8년 정도 지나면 처음에 데이터 센터를 100억의 투자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를 8년 동안 운영하면 운영비가 1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처음 만들 때 한 20년 정도의 그 수명을 보는데 그 20년 동안 들어가는 운영 비용이 처음 구축 비용이 한 3배에서 5배 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도 보면 시간에 따라서 우측으로 갈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서 녹색 그래프가 녹색 막대가 이게 에너지 비용입니다. 녹색 마크 에너지 비용이고 이게 이제 전기료가 한 1년에 10% 정도 상승한다는 거를 감안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요. 그 중에 에너지 비용이 이제 75%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 비용을 30% 정도는 줄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것이 여기 빨간 선 아래로 쪽이 맞습니다. 30%라면 뭐 초기 투자비보다 더 많이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같은 기업이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해외도 많이 진출할 것 같은데 해외 진출하는 그런 이제 해외 쪽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쪽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작은 규모의 IDC 같은 것들을 직접 IBM에서 그런 것도 수행하고 하시나요? 그런 저희가 프로젝트도? 뭐 그런 사업도 수행을 하고요. 뭐 해외 데이터 센터에서 뭐 이전 사업, 그다음에 구축 사업, 그다음에 설계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다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데이터 센터 그 설계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데이터 센터라는 게 뭐 국내나 해외나 다 똑같죠. 그 구성하는 그 컴포넌트가 다 똑같기 때문에 전기, 공조, 뭐 소방 다양한 어떤 설계안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거는 그런 어떤 정확한 요건, 실제 내 데이터 센터가 정말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가용성이라든가 안정성이 어떤 수준인지를 그 세팅을 하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비용적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중요한 게 실제 처음 구축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비용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당연히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을 합니다. 왜 발생을 하냐면 실제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인 설비가 다소 비싼 설비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예, 그런 설비를 도입했을 때 하지만 운영 비용에서 ROI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트레이드 오프를 잘 활용해서 당연히 그 버짓 안에서 골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시장에 국내에는 없더라도 해외에 이미 검증된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검증된 솔루션을 지금은 한 번쯤 돌아보고 실제 벤치마킹을 해보고 네. 그 중에 하나를 실제 도입을 하더라도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검증된 기술 도입해서 프리 쿨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이것이 해외에서는 거의 뭐 많은 분야에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검증된 기술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고 있는 거 좋은 건데 왜 안 쓰고 있는 거죠? 일단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은 별로 필요하지가 않았죠. 왜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료가 굉장히 이제 낮기 때문에 모든 건 전기료가 싸가지고 네네. 동기부여가 안 생긴 거군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가장 그 큰 코스트 엘리멘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하지만 해외 유럽이나 미국 이제 전기료가 이제 굉장히 이제 비싸고 그다음에 전기료의 상승폭도 크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 그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기술 중에 하나가 프리쿨링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고요. 굉장히 사례가 많고 검증돼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안으로 실제 뭐 외부 공기를 침투시키지 않으면서 네. 내부의 공기를 차갑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을 좀 드리면은 실제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냉각하기 위해서는 그 냉동기라고 하는 그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냉각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기를 식혀주는 공기를 통해서 실제 냉수를 공급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프리쿨링이라고 하면은 실제 그 중간에 그 열교환기를 둬가지고 겨울철에 공기가 충분히 차가울 때 실제 냉동기를 돌리지 않고 차가운 물을 그대로 전산실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많이 도입이 되겠네요. 예, 그죠? 제 생각에는 예, 많이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가까운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미 도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도 충분히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것이 뭐 도입된 데 있어서 초기에 엄청난 투자 비용이 들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투자 비용이 들긴 듭니다만 상대적으로 사실은 적고요. 왜냐하면 열 교환기와 그 열 교환기를 놓을 수 있는 위치만 확보가 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과 공간에 있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은 프레셔를 받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많이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아까 거는 이제 워터 물 갖고 하는 거고 이건 공기 갖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떤 방식입니까? 실제 에어사이드 이코노마이저는 실제 다이렉트 에어사이드 이코노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 공기를 그대로 이제 전사실 안으로 필터링을 통해서 이제 집어넣는 방식인데 사실은 IBM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의 거의 한 99%는 워터사이드 이코노마이저를 활용을 합니다. 아까 전에 걸로 이걸로. 왜냐하면 IBM은 사실은 굉장히 고가용성 데이터 센터를 지향을 하고 있고 실제 안에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IT 장비가 하나도 소위 그 다운되면 안 되는 거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바깥에 있는 공기가 어떤 식으로든 그 전산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사실은 지향을 하고 있고요. 다이렉트 에어사이드 이코노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또 온도 습도가 실제 좀 조절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정교하게 이런 걸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전에 좀 더 취약한 코로전이라고 하면은 실제 부식입니다. 컴퓨터가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그 외부 오염 물질이 거기에 달라붙게 되면 부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식에 취약한 서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약한 서버들을 위해서라도 그 외부의 어떤 그런 오염 물질을 차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주로 다이렉트 에어 사이드 이코노마이저보다는 네. 워터 사이드 이코노마이저를 많이 사용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한번 이게 데이터 센터 리모델링 한다든지 할 때 그 디자인 컨셉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예. 네. 그 IT가 굉장히 고밀도화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10년 전에 렉당 IT가 2kW에서 3kW 정도였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20kW가 나오고 있고요. IBM이 5년 안에 지금 70kW에서 100kW짜리 IT 장비를 지금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장비들이 나왔을 때 저희 데이터 센터 지면은 보통 20년은 갈 텐데 그런 장비들이 수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에너지 효율성, 예를 들어서 그런 장비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기존에 하던 어떤 하원학습, 저희가 흔히 공랭식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식으로는 굉장히 그 냉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IT 장비를 바로 물로 식혀야 되는 네. 그런 리퀴드 쿨링 방식이 네네. 도입을 해야 되고요. 프리쿨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의 전체 공조 효율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설계되는 센터들은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50% 전체 연중 50%는 프리쿨링을 할 수 있는 기후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밀도 장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리퀴드 쿨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컨테이너를 네. 활용을 해서 특정 워크로드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안에 탑재해서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도 네. 생각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연성 측면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실제 저희는 이제 다 유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다 확장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얼마나 유연한지는 그거는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저희가 IBM에서 그 데이터 센터 서베이를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그 굉장히 세밀하게 단계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7년에 한 번 센터를 한 번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뭐 2년 또는 3년에 한 번 확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이제 확장을 해나가면 네. 라이트 사이징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디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는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어떤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그 네. 건물 자체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에너지 모니터링 툴 EMT가 반드시 이제 설치가 돼야 되고요. 네. 그린 IDC의 2016년 로드맵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산점이. 네. 그다음에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 센터를 전체를 관리하는 엔터프라이즈 커맨드 센터 같은 것들이 실제 그 데이터 센터를 설계함에 있어서 네. 컨셉으로 녹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기존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기존에 우리 오늘 이걸 듣고서 그래 우리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리모델링 해야겠다 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뭔가 요즘 이제 그러자면 비즈니스는 계속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존에 현업에서 했던 비즈니스들은 무중단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것도 계속 유지하면서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말씀해 주시죠. 네. 실제 리모델링이라는 작업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신규 구축보다도 사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건물 네. 그리고 10중 8구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을 그렇죠. 실제 리모델링을 레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IT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데이터 네. 센터에. 근데 IT가 안정성을 유지를 하면서 리모델링이 돼야 되거든요. IT가 중단되거나 당연하죠. 뭐 이러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리모델링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IT가 많이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동을 하게 되죠. 네네. 뭐 A 사이트에서 B 사이트로 그렇죠. 뭐 이전한다거나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전 상황이 있는데 그게 기반 설비 공사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실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경험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리모델링이 정말 신축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럼 한번 사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지금 이제 요거는 국내 사례 같은데. 예. IBM이 고밀도 센터를 리모델링한 사례인데요. 그때 이슈는 뭐였냐면은 블레이드성 서버들이 이제 굉장히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렉당 밀도가 높아지면서 전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냉각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센터에 가지고 있는 냉각 시설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상면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 그다음에 냉각 용량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업이었고요. 네. 하지만 그냥 상면을 확보를 한 게 아니라 프리쿨링을 좀 도입을 해서 에너지를 많이 이제 절감을 했습니다. 프리쿨링이 도입됐군요. 예. 그래서 전력 비용을 실제 굉장히 많이 이제 줄였고요. 그다음에 고효율 UPS라든가 렉 마주보기 배열 해서 하다일 콜드아일을 이제 배열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였고 렉당 한 2kW 되는 그런 전력 밀도를 한 4.4kW로 올리면서 같은 상면 내에 2배 이상의 이제 컴퓨팅 커패시티를 가져가는 그런 이제 설계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면은 2배로 늘어나고 에너지는 30% 23% 줄어들고.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건 해외 사례인데 이건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된 겁니까? 이 해외 사례는 실제 한 117평 정도 되는 이제 전산실이었는데요. 이제 IT가 이제 워낙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었고, 하지만 그 실제 그 렉의 공간을 좀 살펴보니까 한 40% 정도는 사실 사용되지 않고 있었더라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실제 그 렉을 이제 꽉꽉 채워서 사용을 하려고 했더니 발열이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전기 비용은 뭐 굉장히 많은 가파른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었고 냉각 측면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항온항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증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안을 해내는 게 뭐였냐면 사실은 다른 데이터 센터로 이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리오도 히트 익스체인저라고 하는 실제 국보 냉각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렉 뒷면에 부착을 해가지고 실제 나오는 뜨거운 열을 바로 식혀서 그 열을 제거해주는 그런 어떻게 솔루션이 식혀요?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그 뒷문에 실제 그 냉각 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냉수가 흐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렉으로 바로 물을 흘려보내서 쿨링을 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렉 뒤에 항상 물이 흐르는군요. 네? 맞습니다. 24시간 365일 계속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스텝이지만 같은 방식을 3번을 반복하면서 그 같은 공간에 117평 되는 공간의 고밀도 구역을 구축을 해서 실제 그 렉들을 한쪽으로 다 서버들을 한쪽으로 다 몰아붙였습니다. 몰고서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이제 비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새로운 상면이 생긴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진행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 그 이런 그 뒤에 리오도 히트 익스체인저? 이거는 어디서 IBM이 직접 만든 겁니까? 어떻게? 이거는 IBM이 사실은 개발을 한 거고요. 개발한 이유는 IBM이 이제 IT 장비를 만들면서 그 IT 장비가 가져가는 그 발열이 워낙에 이제 크다 보니까 그 발열을 사실은 식히기 위한 방법이 저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식히기 위해서 RDHX를 개발을 해서 일부 지금 IBM 장비는 이 RDHX가 무조건 장착이 돼서 실제 전산실에 이제 설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서버가 옛날 서버더라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어차피 히트가 나오는 쪽에 이것이 갈 거니까. 국내에서는 이것이 도입된 사례가 있나요? 아직은 없고요. 하지만 이 비슷한 솔루션이 저희 슈퍼컴퓨팅 센터라든가 굉장히 그 고밀도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센터에는 이런 기술이 이제 적용이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이런 서버가 새로운 서버가 출시될 때 이런 지금 어떤 순행식으로 뭔가 하는 것들이 기존에 뭔가 서버와 같이 연관돼서 나오는 그런 것도 있는지 어떤지. 사실은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나와 있고요. 사실은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렉에 밀착해서 냉각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냉각 용량을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전기비를 이제
덜 사용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실제 전기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거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는 네. 커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온라인에. 이제 Q&A 시간 오프라인도 Q&A 받고 하기 전에 이제 간단히 정리 한번 해주시고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신규 구축하고는 다르게 리모델링은 한꺼번에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든가 설계, 구축 이전이 한꺼번에 턴키로 진행이 돼서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는 약간 어려운 프로젝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좀 복잡 다단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가용성이라든가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야 되고 사업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에너지 비용이 이제 코스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가 좀 간과하고 있는 일부 몇 가지 그 액션만으로도 데이터 센터의 실제 전력 비용을 1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실 가보시면은 그 렉 같은 거 보시면은 실제 블랙 패널 같은 게 다 이제 열려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밑에 있는 케이블링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정리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 실제 케이블이 나오는 구멍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사실 다 막아서 냉기를 다 보전을 해 준다면 전산실의 실제 그 전력 비용을 10% 정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굉장히 큰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 반드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아니면 정말 아까 제가 마지막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일부 구역을 예를 들어서 뭐 그 에너지 효율화시키고 고밀도로 전환하면서 상면을 계속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지는 않은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도 이제 열어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IT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저희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저희가 온라인에 질문들이 많아가지고요. 온라인 먼저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 있다가 오프라인 질문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하실 분들 이따가 손 한번 들어주세요. 먼저 류성민님께서 자, 지금 너무 많이 맞아. 공공기관인데 데이터 센터가 이전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까요? 예. 지금 만약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전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아까 제가 맨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획 단계에 있으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어디로 이전하실지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실제 데이터 센터를 만약에 그쪽에 이제 구축을 이제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네. 지금 현재 있는 IT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하고 네. 실제 커패시티 사이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그 커패시티 사이징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스텝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현재 IT 현황을 보고 향후에 이게 이전을 갔으면은 최소한 공공기관이면은 네. 그 지역에 뭐 20년 정도를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있다라고 보면은 20년 동안 데이터 센터를 쓰겠다 하면은 그거를 사이징을 하고 네. 그거를 실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 건물이 만들어질 때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5년 후 시점 또는 7년 후 시점에 네. 상면이 모질라거나 아니면 그 냉각이 모질라거나 아니면은 전력이 모질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커패시티 사이징을 용량 산정을 제일 먼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자, 원병천님, 다국적 기업 중 C사는 북극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계획을 갖고 있거나 이미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운영이 냉각관시 장점 공간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그 가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포트폴리오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전 세계 예를 들어서 30개 또는 뭐 20몇 개의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오퍼레이터가 되겠죠. 네. 이 오퍼레이터들은 특징이 뭐냐면 실제 데이터 센터의 그 워크로드가 굉장히 균일한 워크로드를 많이 가져갑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실제로 그 데이터 센터의 그 가용성과 복원력을 유지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응용 프로그램 레벨에서. 네네. 그러면은 그게 된다라는 가정을 보면은 실제 그 데이터 센터가 가장 에너지 효율적으로 또는 전기를 가장 덜 쓰는 곳에 위치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사실은. 네네. 왜냐하면 거기가 흡사 페일을 하더라도 실제 다른 곳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가 그런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 맞고요. 근데 제가 국내 고객인데 네. 북극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놓으면은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에너지는 당연히 적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예, 에너지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예, 맞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랑 좀 더 관계 좋아진다면 개성공단은 일반적인 가공인데 그게 아니라 저기 함경북도라든지 개마고 같은 데다가 뭐 데이터 센터 공단을 하나 만들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요. 일단은 기후가 여기보다는 훨씬 더 춥고요. 네네. 프리쿨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연중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승호님, 얼마 전 페이스북 서버실이 사진으로 공개된 걸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서버실의 디자인도 효율적인 면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설계는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이제 바깥에 공개를 실제 그냥 도입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IT 장비로 넣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IT 장비들도 그 바람을 좀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끔 실제 그 IT 장비의 규격도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제 설계를 한 사례인데. 그 정도까지 이제 굉장히 설계에 공을 많이 들인 거고요. 네. 페이스북이나 네. 구글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를 설계하는 시점에 있어서 고려사항을 충분히 집어넣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더 실제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윤영식님, IT 전문가가 주로 운영 관리를 하다 보니 공조나 전기 관련해서는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공조, 전기 등 데이터 센터 기반 설비 관련 인력 산정 기준이 있는지요? 예,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데이터 센터 기반 설비 관련해서 인력 산정 기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 전기하고 공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건물 내에 실제 전기 쪽을 보실 수 있는 분, 네. 그다음에 공조 쪽을 보실 수 있는 분, 네.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 센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체 네. 운영 현황을 그런 대시보드가 이제 갖춰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김한수님, 냉각에는 물보다는 프레온 가스 같은 물질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지요? 전기료가 물을 사용하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인가요? 예. 그 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물이 아니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냉매들이 있습니다. 뭐 가스 타입의 냉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냉수도 있고, 뭐 글리콜이라든가 여러 가지 냉매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물이라고 보시면은 좀 안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다음에 강상호님, 블레이드 형태의 서버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 시 도움이 되는지요? 아니면 가상화 구축이 데이터 센터에 적합한지요?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사실은 이제 지금에서 이제 도입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호주라든가 이런 네. 쪽에서는 이미 블레이드는 굉장히 많이 도입이 많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블레이드에 맞춤한 어떤 그 설비 관점에서의 설계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블레이드가 의미하는 바는 고밀도거든요. 네. 그런 고밀도 블레이드를 쿨링하기 위한 적합한 설비 기준은 분명히 있고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실제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예전에 블레이드 서버 한창 처음에 반짝하려고 했을 때 기존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좀 잘 못 받쳐줬기 때문에 네,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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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이제 지금 그 데이터 센터가 제가 보기에는
리프레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설비 전체가. 네. 지금 저희가 2000년도에 1호 IDC가 나오면서 실제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프레시 사이클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 IT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2년 정도 리프레시가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전체 수명 동안 굉장히 많은 IT 리프레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리프레시되는 데이터 센터 설비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감안해서 설계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설비 입장에서는 충분히 블레이드를 수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이드 서버 입장에서는 좀 때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거네요. 자, 그다음에 오창원님 아까 프리쿨링하고 외기 도입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달라고. 프리쿨링은요, 사실은 외기 도입은 프리쿨링의 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쿨링은 말 그대로 뭐 공짜 냉각이라는 그 직역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기 도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렉트 에어사이드 이코노마이저가 되겠습니다. 근데 프리쿨링의 방식에는 다이렉트 에어사이드 이코노마이저만 있는 게 아니고 워터사이드 이코노마이저도 있기 때문에 그냥 외기 도입은 바깥에 있는 공기를 데이터 센터로 직접 끌어들여서 쿨링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프리쿨링의 하나의 형태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종영님 데이터 센터 리모델링 시 다운타임을 최소로 하기 위한 IBM만의 방안이 혹시 있는지요? 예, 방안은 사실 많은데요. 그거를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 방안은 사실은 가장 큰 방안은 경험입니다. 그 실제 데이터 센터를 리모델링하고 무중단 이전을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 경험, 프로젝트 방법론 이런 것들이 다 방안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기철님 설계 예측과 관련 문의드린 대부분 IT 기기를 보면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소요가 집약화되는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ID 센터의 장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전력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ID 시기가 오지 않을까요? 네, 그런 시점은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후쯤에 IT 전체가 IT 발전소로 변하고 모든 그 IT가 아주 한전처럼 예를 들면 한전처럼 클라우드 방식으로 또는 유틸리티 베이스로 IT가 공급이 되면 그때는 사실 전력 비용을 고민을 안 할 거고요. 그때는 단순히 그냥 시간당으로 뭐 IT 쓰는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IT 비용만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분명히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알겠습니다. 자, 이승우님 저희 회사도 전기 작업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는 서버를 리부팅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적합한 위치는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예비 전력 등을 서버 자체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요? 사실 예비 전력 같은 경우에는 서버 자체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고요. 서버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일부 서버가 예를 들어서 UPS 같은 거를 일부러 장착한 UPS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의 용도는 실제 정전이 났을 때 아니면 그 건물에 이제 UPS가 없는 경우에 실제 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잠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지 예비 전력을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중단이 그러니까 파워가 끊겼는데 그거를 이제 서버단에서 그렇게 이제 UPS를 통해서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양기평님 그린 IDC 인증 제도가 전기요금 특례도 없는데 인증서 획득하는데 심사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사 비용이 많이 드나요 이게? 예, 심사 비용이 사실은 뭐 많게는 7천만 원까지 이제 들긴 합니다만. 와, 많이 드는구나. 뭐 실제 글쎄요, 그거는 그 직영부에서도 실제 이거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실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들어가는 이제 인력 비용이 제가 보기엔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지금 의문점 갖고 있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페널티나 인센티브가 안 보이니까. 그러면 지금 인증 제도를 언제쯤 받는 게 여기 현실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한테 좀 추천하신다면 지금 받아라 하면 좀 이따 받아라. 뭐. 글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실제 그 인증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센터가 많지 않거든요. 몇 개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배성민님 블랙아웃이나 지역별 정전에 대비해서 UPS와 같은 예비 전원 시스템이 잘 구축돼야 할 것 같은데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 대비 예비 전력 시스템의 권장 캐퍼시티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UPS 커패시티라고 하면은 사실은 커패시티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기가 실제 얼마나 이제 N+1이냐. N+1이라고 하면은 실제 예비 전력을 네. 그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실제 그거에 더해서 리던던트한 UPS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거에 따라서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N+1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N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네. 더 가용성을 높이면 2N+1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어떤 적정한 커패시티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데이터 센터가 얼마만큼의 가용성,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가 얼마만큼의 가용성을 요구하는지를 네. 그거를 보고 네. 적정한 가용성 레벨을 설정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동규님, 일정 규모의 IBM 솔루션을 도입할 시 데이터 센터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요. 뭐 진단 도입 안 하면 진단 서비스 안 해줘요? 어떻게? 어떻습니까? 진단 IBM 솔루션 도입 시 네. 아니요. 그 데이터 센터 진단 서비스는 사실은 사실은 유료 서비스고요. 네. 근데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IBM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일부로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 네.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고 네. 봅니다. 일단 진단 서비스 좀 먼저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먼저 바로 뭐 그 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네. 그 데이터 센터 그 뭐 진단 서비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론치를 했었고요. 네. 왜냐면 요거 IDC 인증이라든가 그 전체 시장 자체가 내가 데이터 센터 이제 운영자인데 향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좀 난감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설비도 점검을 해보고 가용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가용성 문제도 저희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네네. 데이터 센터 몇 개가 장애가 생겼었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의 내 인프라를 한 번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네. 거는 필요하다 봅니다. 네. 말씀드린 정말 데이터 센터 이렇게 진단 서비스 같은 것들은 정말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뭐 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어떤 전문가한테 건강 검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미연님, IBM에서 리스 형태의 데이터 센터 운영도 가능한지? 리스 형태의 데이터 센터는 사실은 이제 가능하고요. 네. 저희는 매니지 서비스라고 좀 부릅니다. 네네. 그래서 일정 규모의 어떤 상명과 거기에 이제 부가 서비스를 얹어가지고 실제 저희가 이제 리스 형태로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고 마친 걸로 하죠. 네. 네. 일단은 장시간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데이터 센터는 실제 그 IT 장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실제 IBM 같은 경우에 IT를 제조하는 어떤 그런 회사로서 그다음에 IT를 가장 확실하게 보호하면서 실제 설비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IT의 트렌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고객분들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또 진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말씀해주신 IBM의 김 시장님께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달 두 번째 주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플래닛 하는데 12월 달은 저희가 주제를 지금 또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이런 주제 좀 했으면 좋겠다면 언제든지 피드백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가지고 12월 달 주제 선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 고맙고요. 온라인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